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거의 모든 유세 때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국경 차르 자리를 신설하고 여기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 반이민 정책의 선봉장이었던 톰 호먼을 임명했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불법 이민자 추방 준비 움직임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분위기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불법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과 마약 단속 문제로도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서 트럼프의 귀환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이탈리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로마 시내는 한창 공사 중이라고 하네요. 내년이 바티칸 성년인데 이 시기에 맞춰서 거의 모든 명소를 새 단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1월 1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 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3개 다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 2개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 더해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도 해당되면서 관찰 대상국이 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이틀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원국 간의 공통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5일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이 발표될 거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3국 협력 사무국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지명자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중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중단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사용이 자폐증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상대로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특별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집단 학살, 즉 제노사이드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자 전쟁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의도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식수와 위생 시스템이 파괴되고 농업이 붕괴됐다면서 이스라엘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1990년에 4배로 증가해 8억여 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2030년까지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혈당 조절 치료를 받게 하겠다면서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 지원,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테슬라 너마저도. 네, 돌아섰다는 얘기인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최대 $7,500, 약 1,055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팀을 이끄는 헤럴드 햄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에 전기차 세 공제를 폐지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들이 지금 대선 이후에 이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수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상당한 시간을 와서 보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도 짧고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점은 테슬라가 미국 최대의 전기차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네. 머스크 CEO도 트럼프 측의 보조금 폐지를 나는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오. 밝혔다는 점입니다. 네, 네. 사실 테슬라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안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혜택이 사라져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지만 경쟁사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타격을 입어도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전기차 경쟁사들에게는 치명타가 줄 수 있다라고 머스크 CEO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나 기아차 등 외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그 임대 옵션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그 소비자 세액 공제를 받아서 손실을 줄이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은 테슬라에게 앞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우리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건데요. 네. 그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조 단위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지면 타격을 또 한 번 있고 지금 전기차가 약간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를 겪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배터리 업계는 두 번 이렇게 악재가 겹치는 셈인데요. 한편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부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지우는 그것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석유와 가스 시추 규제를 완화하고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또 탈퇴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 이런 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 CEO가 전기차 보조금 네. 폐지하는데 찬성한다고 그래서 이상하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의 이 구조가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래도 네, 유지할 장기적으로 것이다. 보면 우리가 그렇죠. 낫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나만 아니면 돼. 네, 미국 우선주의 얘긴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이외의 주식과 통화를 침몰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율 관세, 이민자 추방 이런 제안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강행을 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조치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를 보면 그 13일자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게 미국 대선 직전일과 비교하면 13일에 거래된 마지막 지수가 329.50이었는데 2.2%포인트나 하락을 한 수치인데요. 지금 MSCI 신흥시장 지수도 최근에 4거래일 빠졌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이후 최저치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도 흐름은 대체로 비슷한데요. 블룸버그가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 코스피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요.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수치를 보면 14일에 106.73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일본 엔화도 7월 이후 처음으로 156엔 선을 넘어섰고 중국 위안화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 위안화는 내년 말까지 1.5%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건 시작이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어요. 네. 프랭클린 템플턴의 채권 펀드 매니저들 가운데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5%대에 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늘고 있는데요. 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책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산을 그래서 찾기 시작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우선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나만 이외에 아니면 되는 거죠. 다른 곳들은 지금 네. 다 경제 상황이 또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뭉쳐야 산다.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15일에서 16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정상회의 공식 주제가 권한 부여, 포용,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이며 상호 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과 투자, 공식 및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 및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 이게 중점 과제로 꼽혔는데요. 네. 8년 만에 남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금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불참을 하고 전 정부에서 페루와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은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APEC 회의가 주목을 받는 게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펼쳐지는 첫 번째 주요 다자 회의라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맞서서 회원국 간의 공통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때 이제 당선이 된 2016년 대선 직후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라는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이 이 성명에서 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반자유무역 정책 기조에 우리가 좀 맞서보겠다라는 의지가 나왔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는 이제 당시 대통령, 아직 대통령 바뀌기 전이니까 오바마 당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약화된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 일단 안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외에도 이제 내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 미국이 중남미에서 발을 좀 빼면서 중국이 그 대신에 중남미에 공을 그렇죠. 엄청나게 들였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IQ 높고 주 80시간 이상 무보수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네, 이런 찾아질까요? 이런 분이 갈까? 과연 이런 구인 공고를 낸 곳이 어딘가가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보 효율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네.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 자신의 X에 정보 효율부 계정을 만들면서 이런 구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이 정보 효율부에서 우리를 돕는 데 대해 관심을 보여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 삭감 업무에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초고지능의 작은 정부 혁명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이력서를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 일론과 그 비백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이 지원자들 중에서 상위 1%를 검토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요. 될지. 올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80시간. 네, 여기 무보수잖아요. 80시간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네. 무보수에다가 이 IQ 머스크 높고. CEO가 이건 이제 다른 X 이용자가 올린 걸 다시 이제 자기 계정에 올리면서 실제로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고 많은 적을 만들 것이며 보수는 0이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하고 썼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비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평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머스크 CEO가 지난달 27일에 정부 효율부를 언급하면서 기존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약 2,814조 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MBC 방송 같은 미국 언론은 의회에서 이런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한 이 정부 효율부는 공식적인 연방부처는 될 수 없다. 자문기구로서만 위상을 가질 뿐인데 과연 얼마 정도의 효율을 누릴 수 있겠느냐, 효용이 있겠느냐 이런 네. 지적을 또 한편에선 내놓고 있습니다. 그 효율화한다는 데는 뭐 네네. 예,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네. 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궁금합니다. 과연 이제 공식적인 네. 부처가 될 것인지도 그렇죠.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 그 지금 트럼프 승리의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보 효율부까지 올라가는데 수장이 네네. 되기도 했는데 반면에 X를 탈퇴하는 사람 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니까 당연히 머스크 CEO가 소유한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합니다. 네네, 뭐 네, 테슬라 지금 그렇죠. 좋죠. 정작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그 SNS X인데요. 그렇죠. 이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 소유주가 보인 행보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용자들이 이탈을 하는 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MBC 방송이 봤더니 선거 다음 날인 6일에 X에서 2022년 머스크가 플랫폼을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사용자가 이탈했다라는 오.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를 대체할 새로운 SNS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이게 대선 다음 날인데 그 이후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으니까 이런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X 측은 대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떠났는지 데이터를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대항마로 꼽히는 다른 SNS 플랫폼들이 대선 이후에 회원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면 약간 유추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이 대체 수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곳이 블루스카이입니다. 지난달 말에 한 1,30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불과 2주 만에 1,500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와.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러네요. 갑자기 몰려간 거잖아요. 예. 대부분 미국 국적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영향이 있었다는 걸 블루스카이 측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블루스카이는 X와 다르게 사용자의 데이터가 운영사에 집중되지 않는 탈중앙화 SNS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부터 유력한 대체 플랫폼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메타가 X에 대항해 내놓은 SNS가 있죠. 스레드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대선 이후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친정부적 성향이 X에서 강화되면 앞으로 검열, 가짜뉴스 유통의 그 장이 되지 않겠느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플랫폼을 바꾸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개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SNS 플랫폼을 독자와 접촉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디어들도 이탈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진보 성향 일간지인 가디언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콘텐츠를 게시해 왔거든요. 그동안 이제 네. 이걸 중단하겠다. 미국 대선 캠페인은 우리가 오래 고려해 온 것을 잘 보여줬다. X가 유독한 미디어 플랫폼이고 머스크는 그 영향력을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해서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면서 그래서 탈퇴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X가 머스크 CEO로 인해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X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의존하는 사이트의 소유주가 누군가? 사이트의 소유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네.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네. 이런 것들, 이런 가치들은 정말 쌓아 올리기 힘든 거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도 그렇습니다. 축적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무너지면 또 되돌리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다음 키워드 셰익스피어도 울고 갈 실력. 오, 네, 굉장한 그런데요? 실력자잖아요.
그게 AI입니다.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시인들의 시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3.5가 그 시인들을 모방해서 지은 시를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시를 비교한 사람들이 이제 창작한 시에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AI가 일관성 없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히려 아. 생성형 AI가 얼마나 인간과 유사하게 이렇게 좀 시를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마 합니다.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요. 시는 이 그래도 정도로 잘 썼는데 이걸 그렇죠. AI가 썼다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으로 유명한 시인의 시들 그리고 AI가 만든 시를 구별하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프리 초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네. 월트 휘트먼, T.S. 엘리엇 유명한 시인 10명의 시 50편 챗GPT가 이들의 시를 모방해서 지은 시 50편을 한번 놓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5편씩을 각각에서 무작위로 제시한 다음에 누가 썼을까요? 맞춰보세요. 이걸 했거든요. 정확도가 46.6%에 불과했는데 이게 우연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보다 그러니까 반반보다 낮았다는 거죠. 네. 찍는 것보다 더 못했다.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AI가 쓴 시 그리고 시인들이 쓴 시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리듬, 독창성 같은 14가지 특성을 좀 평가하게 했는데요. 네. 그 결과 AI가 쓴 시예요 라고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실제 시인이 쓴 시인지 AI가 쓴 시인지 관계없이 사람이 쓴 시예요 라고 말을 들은 참가자들에 비해서 13가지 특성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일단 AI가 썼다 그러면 이게 그렇죠. 사람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낮게 평가를 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의 출처 정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네. 근데 막상 누가 썼는지 모르게 해봤더니 AI가 생성한 시를 시인들이 쓴 시보다 높게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구팀도 놀랐다고 해요. 시라는 영역은 생성형 AI가 아직은 인간에 따를 수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이었다는 네. 거죠. 네. 이것만큼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은유가 그렇죠. 굉장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의 능력이 이제 시 부문에서도 이미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머리와 판단을 믿지 네, 못하겠다. 안 됩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키워드 가장 퇴행적인 세금이다. 뉴욕시가 교통난이 심각해서 혼잡 통행료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이거 그럼 대선에 영향 미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그렇죠. 민주당이 반발해서 약간 보류를 했는데요.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럼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기준이 평일에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제 걷는 건데요. 네. 맨해튼 60번가 이남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든 그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맨해튼 다운타운에 지나치게 차가 많아서 도로가 혼잡하다. 행인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뉴욕시가 추진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시행 계획이 발표되니까 뉴욕 시민들도 싫어하고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에서도 많이 반발이 오가거든요. 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호컬 주지사가 원래 요금이 15달러였는데 이걸 9달러만 받기로 했다. 그래서 통행료 면제 혜택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연방 정부가 사실 이렇게 뉴욕주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연방 자금을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 Haven't Met You Yet 듣겠습니다. I'm not surprised, not everything lasts. I've broken my heart so many times I stopped keeping track. Talk myself in, I talk myself out. I get all worked up, then I let myself down. I tried so very hard not to lose it. I came up with a million excuses. I thought of every possibility. Someday that it'll all turn out. You'll make me work so we can work to work it out. And I promise you, kid, that I'll give so much more than I get. I just haven't met you yet.
I might have to wait, I'll never give up. I guess it's half timing and the other half's luck. Wherever you are, whenever it's right, you'll come out of nowhere and into my life. And I know that we can be so amazing. And baby, your love is gonna change me. And now I can see every possibility. And somehow I know that it'll all turn out. And you'll make me work so we can work to work it out. And I promise you, kid, I'll give so much more than I ge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 후보 공천계의 무역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가 관련된 4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을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도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에이펙 강요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임명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처음 회담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노동자 추도식 논의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사용한 경기 회복 흐름 표현이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바뀌었고 수출 중심의 회복, 내수 회복 추진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 기소된 나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함께 구형했습니다. 라씨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의 고의도, 능력도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이은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마 시내 지금 대규모 공사 중이라면서요? 네, 현재 로마는 공사 시즌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공사는 2025년 바티칸 성년을 준비하기 위한 로마시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네. 성년은 2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로마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도시의 모든 주요 관광 명소가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수 작업의 주된 목적은 문화재 보호와 안전 확보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촌산등 부분을 보수하고 오염된 포면을 치듯이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로마의 유명한 명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트레비 분수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여기도 공사 중이네요. 네, 현재 트레비 분수는 유지 보수 공사에 들어간 후 관광객을 위한 공중 보행로가 설치됐는데요. 네.
이 구조물은 공사 기간에만 유지되면서 2024년 12월 24일 성년 행사 이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보행로 아래 분수는 물이 모두 빠져 있는 상태로 네. 표면 청소와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전 못 던지겠는데요? 대신 임시로 네. 네, 그렇죠. 네, 대신 임시로 설치된 작은 수조가 있어서 동전 던지기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 전통을 따르기 위해 모입니다. 관광객들은 분수 대신 임시 수조에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 다소 아쉬워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수조의 경계를 넘어 동전을 던지거나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벌금 부과 사례가 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네, 뭐 내년에는 깨끗해진 분수에 소원을 빌 수 있겠네요. 동전을 던지면서. 트레비 분수 네, 외에 네, 공사 중인 명소들도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로마의 상징물인 콜로세움이 공사 중에 있고요. 네. 현재 내부도 일부 구역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외부 관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만 지하 통로는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의 발다키노도 오염과 먼지로 인해서 변색되어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발다키노는 베르니니가 설계한 30m 높이의 청중 기둥 장식물로 성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복구는 2025년 주빌레 행사에 맞춰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도 있는데요. 외벽 청소 작업이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정만대는 여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마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네. 인기가 좋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네,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공사 중이면 사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생기기 전에 로마에 좀 서둘러서 방문해야 할 명소들이 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판테온도 내년부터 대규모 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로마 고대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웅장한 돔과 고대 로마의 건축 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보수가 시작되면 몇 년간 내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로마 여행 가시는 분들이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로마 주요 명소들이 공사 중이라면 덜 알려진 로컬 명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탈리아 전통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카페 그레코를 추천합니다. 네. 1760년에 개업한 이곳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로 예술가와 문인들이 자주 찾았던 장소입니다.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고전적인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전통적인 골목길과 수제 아이스크림, 피자, 이탈리아 레스토랑 등 현지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트라스테베레를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곳은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밤이 되면 활기찬 바와 라이브 음악이 더해져 이탈리아의 밤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의 혼잡함을 피해 여유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보르게제 공원이 제격입니다. 네. 이곳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인데요. 보르게제 미술관에서는 베르니니의 유명 조각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각 명소의 최신 정보와 공사 상황은 네. 로마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광 안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시고 대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이제 바티칸 성년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로마 전체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트럼프 당선에 긴장하는 나라 살펴볼 텐데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빼놓을 너무 수 많지만 멕시코가 아마 제일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최근에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네. 빨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참에 빨리 넘어가자 하는 네. 이주자들도 있고 취임 전에 네, 넘어가자. 아니면은 안 되겠다. 네. 아무래도 괜히 들어가다 쫓겨나고 구금되고 이렇게 할 것 네. 같다. 포기하는 이 사람들 양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걸 캐러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네. 카라반 그러면 이제 대상 사막을 건너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 미국 국경지대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이 이주자들. 그래서 이민자 3,000명 무리가 최근에 포기했다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또 중남미 이주자들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자기들끼리도 참 좋죠. 예, 정보 공유가. 그래서 이제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이민 망명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2025년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빨리 신청해야겠다 가지고 이제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국경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내놓은 이 이민 통제 공약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승리 연설에서부터 국경 봉쇄하겠다라는 공약을 재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합법적인 이민만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될 거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근데 사실 미국은 우리는 불법 이주자란 말을 좀 쓰긴 하지만 사실 안 씁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그런 네. 말을 안 쓰는데 네. 이제 일단 트럼프 측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잡아서 풀어주는 관행은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목상 단속을 한다면서 붙잡은 다음에 이제 어영부영 풀어주는 그래서 살게 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정부 때 실시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주 혹은 망명 신청자가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원에서 이민이 허용되기 전까지 일단 멕시코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게 장벽 건설. 트럼프 1기 때 했던 거죠. 그거 그다음에 국경 순찰을 강화하는 거. 국경 순찰대 요원을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네.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말만 했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좀 문제인데 기존 이민자들의 추방이에요.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예, 미국에 이제 있는데. 9월 말에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실시하게 될 추방 프로그램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허용을 해줘서 관대하게 좀 받아들여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풀려났던 이민자들이나 아니면은 임시 보호 신분으로 이제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다 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서 이민자를 추방해버리겠다. 지금 그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죠. 이게 많이 확대가 되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가능할까요? 되겠죠. 근데 사실 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네.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많이 추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레토릭이 그만큼 먹혀들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각인이 민주당과 되는 다르게 거잖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민자 쫓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미국인들이 그걸 바랬던 건데 네. 실제로 현실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내지는 네. 혹은 서류가 미비한 이주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한 1,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1,100만 명을 추방을 해야 되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트럼프 1기 때도 얘기했던 게 외국인 적들에 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 에너미. 근데 그게 1798년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별로 발동을 안 했던 건데 그거 발동하겠다. 이거 1기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반란법을 적용하겠는데 이민자와 반란이 반란?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아무튼 않는데. 네. 국경에 이제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반란법도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법률 전문가들도 이건 너무 현실성이 네. 없다라고 우리 좀 듣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국가의 적이고 반란이 요즘 아닌 것 같고 아, 이제 마지막 방안이 결국은 그냥 법 집행기관 통해서 이제 서류 못 갖춘 이민자들 그냥 가뒀다 쫓아냈다 뭐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연방 정부가 하기가 좀 못한 게 네. 그 주의 법 주에서, 집행기관이 이제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근데 다만 그 주들에다가 뭐 연방 정부 기관인 이민 세관 단속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네, 네. 더 많이 이제 단속하고 네. 그 추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이민 단속은 주별 재량에 상당히 이제 맡겨지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주에 따라서 뭐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주들은 조금 강화를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왜 외국 정부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뭐 진보 보수 성향이 엇갈리면 그 미스매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의 대통령과 주가 이제 주지사와 주 정부가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이제 공화당 주들하고 연방 정부 엇박자, 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내내 이제 오클라호마라든가 아이오와나 텍사스 이런 주들은 이민 단속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이제 애리조나 주인데 여기서 주민 발의가 통과된 게 있어요. 국경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경찰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국경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다 신문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한. 근데 이제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게 또 이제 뭐 심의 중이라서 아직 효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국경을 끼고 있는 주들 그 주들 안에서도 그 카운티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 카운티들 쪽에 네. 실제로 법을 집행해야 되는 보안관들이나 이제 경찰들 중에는 반발이 많대요. 실무자들이죠,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왜냐면 보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단속할 네. 수 있는 예산도 많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경찰과 시민들, 주민들 사이에 그 신뢰가 너무 깨지고 갈등이 많이 그렇죠.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동네들이 네. 대체로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시민이 되어 있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고 이럴 경우에 경찰하고 아무래도 경찰이 히스패닉인 경우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 생기고 사실 그래서 이민자 단속이라든 게 그렇게 이렇게 칼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 이런 거를 조장하고 폭력 사태를 또 유발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도 기업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민자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주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노예처럼 네. 그렇게 부려먹는 거. 결국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농업 부문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에 비해서는 추방이 적었다라고 하는 게 네. 현실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제 이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민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쵸.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좌파 대통령이 취임을 했거든요. 멕시코가. 예, 어떻게 사실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 뭐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대 만에 했지만 사실 멕시코가 제일 힘들었죠. 그때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 이민자 통제 문제도 있고 또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이 멕시코인인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온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예, 그런 거지. 예. 네. 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교역 문제, 이제 네. 무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얼마 전까지 이제 대통령이었던 멕시코의 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인데 네. 이분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갖고 보통 암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암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트럼프 일기 때 이민자 통제나 뭐 마약 문제나 이런 거를 네. 살살 들어주면서 조금 달래는 스타일이었대요. 네. 근데 올해 7월에 대선 치러서 10월 1일에 취임한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그러니까 멕시코
헌법 1824년의 연방 헌법 이후 헌정 사상 200년 만에 네. 첫 여성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었죠. 멕시코시티 시장 출신이고 뭐 또 과학자 출신이고. 근데 이제 멕시코도 이제 좌우 갈등이 조금 이렇게 대립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실 암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좌파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정치권의 인물이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지금의 그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딱 좌파 운동가 집안에서 자랐고 이제 급진적인 학생운동, 대학생운동 쪽에서 네.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럽.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여성, 모든 요소들을 진보, 뭐 좌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뒤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전화한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기는 그래요? 해요. 네네. 아무래도 그거는 뭐 가까이 순서가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런데 첫 통화부터 트럼프가 이민자 문제, 국경 문제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지금 나프타 북미 네. 자유무역 협정.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건 이미 없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2020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은 똑같지만 아무튼 이름이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걸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그게 시효가 있는 거여서. 근데 이제 그게 2020년에 이제 발효가 되긴 했는데 네. 이 협정을 2026년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2026년이면은 트럼프 임기 때 이제 그렇죠.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하고 멕시코는 트럼프 임기 때랑 비교해봐도 지금 두 나라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찾아보니까 작년에 미국 멕시코 무역 액수가 네. 8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교역 상대 1위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중국과의 교역을 미국이 줄였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8천억 달러라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면 네.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은 한 2천억 연간 2천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도 꽤 많은 네, 많은 편인데 8천억 멕시코는 달러면, 그 4배고 그렇구나. 이제 미국의 1위 파트너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이 적자가 한 1,500억 달러예요. 아마 트럼프 정부가 왠지 멕시코에 이제 압박을 많이 그렇죠. 넣겠죠. 이런 부분도 좀 걸리는 네, 거고 뭔가 좀 쉽지는 않겠다. 쉽지 앞으로 않죠. 멕시코, 미국이. 네. 근데 이 무역 문제가 중국 문제하고도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자동차라든가 네네. 미국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기업들이 사실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그렇죠. 이제 노동력이 더 싸니까 네. 근데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인데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중국산이라는 걸 속이고 원산지 규정 우회하면서 관세 회피한다라고 이제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건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압력을 넣은 거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자동차와 관련된 거 협정 다 재협상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트집을 잡을 것으로 그건 뭐 확실시 됩니다. 네. 근데 뭐 멕시코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이 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협력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단결된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관측들은 아유 쉽지 않을 거다 멕시코가 뭐 그렇죠. 어떻게 저항하겠느냐. 결국은 트럼프 정부는 아마도 무역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걸 갖다가 몽땅 다 이민자 통제랑 결부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민자 통제 안 하면 이거 자동차 이것도 안 돼. 이민자 통제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무역에 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건데 네네. 이 그 리우그란데 가디언이라고 이제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은 두 나라가 경제로 묶여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아마 트럼프한테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민자들 막기 위해서 멕시코가 무언가 굉장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제 트럼프는 압박을 할 거고 멕시코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 이민자들 문제가 결국
문화적 정체성 그렇죠.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시는 마약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멕시코에서 뭐 티juana라는 지역에서 뭐 네. 펜타닐 이거 아마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예. 그 이제 합성 마약. 근데 멕시코 이제 그 마약 카르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든가 무슨 할리스코 카르텔 이거 약간 좀 무협지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 카르텔 관련된 기사를 몇 번 썼는데 네. 이상하게 한국 분들도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얘기를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아, 그래요? 뭔가 약간 좀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너무너무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저지르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옛날 이게 또 그 카르텔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카르텔들 골프라 그래가지고 걸프 카르텔 이 멕시코만일 때 뭐 이런 게 뭐 유명하기도 했었고 또 네. 거기에 뭐 분과였던 하나의 좀 이상하죠 무장 분과였던 뭐 로스세타스 뭐 이런 조직 뭐 이런 조직이 또 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날로아 카르텔에서 뭐 어느 조직이 갈라져 나왔다더라 그래요? 무슨 어느 형제가 갈라져 나와서 새 조직 만들었다더라. 예. 아무튼 이 마약 조직들이 워낙에 이제 판치니까 이 사람 네. 굉장히 이제 뭐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약간 먼 얘기니까 좀 그러니까요. 흥미 위주로 네. 이렇게 접근해야 좀 영화 같은 이렇게 이야기다 뭐 약간 예, 이렇게 좀 생각이 그렇게 인식이 되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멕시코에 이렇게 카르텔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또 결국 그것도- 거대한 시장이 예,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닌가. 사실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 이렇게 많아진 게 예. 옛날에는 콜롬비아 쪽에 뭐 메데인 카르텔, 맞아요. 마약은 예, 에스코바르 무슨 영화도 그래갖고, 있잖아요. 예, 드라마도 근데 있고. 그거를 미국이 이제 압박해갖고 많이 없앴어요. 그러면서 멕시코의 카르텔들이 예. 많이 오히려 넘어와서 굉장히 많아진 거고 결국 미국 시장에 있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된 데서 지금은 멕시코로 역으로 마리화나를 수입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멕시코로 마약을 예, 예. 보내는 거예요. 네.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멕시코에서는 마약갱들이 뭐 메스암페타민이나 예, 펜타닐이나 코카인 이런 거를 보내고 그다음에 미국에 합법화된 마리화나 합법화된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또 멕시코로 가져가기도 하고 종류가 다른 예.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폭력 사태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 자체적으로도 조금 통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이런 결국은 게임들을. 마약갱과의 전쟁, 이게 폭력도 너무 많고 사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멕시코 대선 총선에서도 네. 후보들 마약갱들 거기 살해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네. 전임 그 멕시코의 암노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셰인바움 정부도 그렇고 마약갱들과의 전쟁 그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해요. 해결하기가 예. 쉽지 않군요. 예. 역시. 알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